네, 안녕하십니까. 캐탈푸드 스포츠의 권준현입니다. 네, 사실 제가 회사 한 3년 다니면서 정말 많은 발표를 이래저래 많이 했었는데 오늘만큼 부담이 크고 또 힘든 발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한국 축구의 이제 최전선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하는 발표이고 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또 부담도 되고 개인적으로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제가 좀 이상한 소리 하더라도 그냥 귀엽게 봐주시면서 좀 오늘 또 잘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 이번 이벤트를 Evolution of Football Analytics, 축구 분석의 진화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그중 저는 이제 통합 분석 프로그램 매치 트래커가 현재 이제 축구 분석의 패러다임과, 트렌드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고 어떻게 진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 이제 유럽 팀들의 몇 가지 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 이게 자료 특성상 좀 앉아서 발표를 해야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이제 국내 팀들의 분석 프로세스와 유럽 축구팀들의 분석 프로세스를 좀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국내 팀들의 분석 프로세스를 살펴보면은 우선 최근 우리 팀 혹은 상대팀의 최근 두세 경기에 대한 본인 팀들만의 분석 KPI를 놓고 이제 이벤트 태깅을 하면서 정성적인 분석을 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성적인 분석을 통해 얻어진 어떤 인사이트나 하이라이트 등을 이제 잘 취합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뒷받침할 정량적인 지표를 확인하여 이제 팀의 구성원들과 이제 공유를 하는 게 일반적인 분석의 프로세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반면에 이제 유럽 프로팀들 혹은 이제 국가대표팀들의 이제 분석 프로세스는 국내와는 좀 반대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우선은 AI 기술력을 통해 수집되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한 이벤트 데이터나 트래킹 데이터를 통해서 최소 5경기에서 10경기 이상의 경기에 대해서 우선 정량적인 분석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그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어떠한 특이점이나 하이라이트, 그런 인사이트 등을 다시 이제 이벤트 그 데이터의 경기 영상을 통해서 보다 디테일한 정성적인 분석을 진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두 개의 분석 프로세스 중에서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리다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각 팀들마다 그리고 이제 분석가님들마다의 고유한 이제 분석 프로세스가 있고 방법론적인 것들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분석 프로세스가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는 절대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저희가 좀 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5경기 혹은 최소 10경기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한 시즌 전체에 대한 해당 팀의 플레잉 스타일이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세트피스나 빌드업, 그리고 어택과 같은 특정한 페이스에서의 어떤 상황별 패턴을 분석한다고 했을 때는 이 두 프로세스 중에서 어떤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그 분석가님들의 시간을 세이빙 해주고 그로 인해서 그분들이 갖고 계신 그 분석 기술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실제 이 매치 트래커를 활용하고 있는 분데스리가나 이제 프리미어리그의 팀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러한 이벤트 데이터나 트래킹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 통합 분석 프로그램에서 활용되는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연히 이제 경기 분석이다 보니까 그 경기 비디오가 들어가게 되는데 브로드캐스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된 십수 개의 영상이 한 번에 이제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그런 인사이트 등을 다양한 각도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이벤트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이 이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약 200에서 300개 정도의 이벤트 태깅 카테고리를 통해서 한 경기당 약 3,000개 이상의 이벤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가 종료가 되면은 그 이벤트 데이터가 팀에게 약 1, 2분 내에 제공이 돼서 빠른 분석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사람이 매뉴얼하게 이제 태깅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데이터를 굉장히 일관성 있게 그리고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트래킹 데이터입니다. 이 트래킹 데이터는 필드 내에 있는 약 22명의 선수와 볼을 이제 트래킹해서 2D 맵으로 이제 시각적으로 보다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곳에서 이제 활용되는 대표적인 기능들에는 전체 경기에서 각 선수들의 평균적인 포지셔닝, 그리고 선수와 선수 간의 간격, 그리고 1선, 2선, 3선 간의 간격,
그리고 해당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다양한 패싱 옵션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다 직관적이고 시각적인 자료로 나타내는 데이터가 트래킹 데이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피지컬 데이터인데요. 여기 오늘 또 피지컬 코치님들 굉장히 많이 와주셨는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축구에서 맥락적인 부분, 전술적인 부분이 제외된 단순히 숫자로만 나오는 이 피지컬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팀과 그리고 그 선수들의 어떠한 피지컬적인 퍼포먼스를 평가하는 데는 사실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 안에서 다양한 경기 영상과 이벤트 데이터를 통해서 보다 축구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피지컬 데이터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들어서는 사실 이 이벤트 데이터와 이 트래킹 데이터가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이제 매치 트래커 화면으로 넘어가서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갖고 온 이 경기는 이제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양 팀이 이날 모두 약 한 1000개 정도의 패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벤트 데이터를 통해서 이 양 팀이 진행한 1000개의 모든 패스를 이런 식으로 테이블로 갖고 올 수가 있고요.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떤 선수가 누구에게 어떤 방향으로 몇 미터의 패스를 했는지 등 다양한 이제 기술들이 나와 있고, 당연히 그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장면이 이제 영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많은 패스 중에서 저희가 이제 보고 싶은 패스만 또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이제 필터링을 통해서 선택한다고 했을 때 우리 미들서드에서 진행된 패스 중에서 상대팀 이제 파이널 서드로 진행됐고, 그 중에서 성공된 패스만 보고자 한다면은 이렇게 3번의 필터링만으로 그 많던 패스 중에서 이 정도의 양 팀의 패스들을 이렇게 추려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확인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이제 피치뷰로서 실제로 어떤 위치에서 누가 정확히 어떤 위치로 누구에게 패스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수치적인 데이터로, 정량적인 데이터로 확인하고 싶을 때는 이제 차트뷰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차트뷰로서 이제 선수로 보게 되면은 이제 앙헬리노라고 하는 이제 맨체스터 시티의 선수가 가장 많은 미들서드에서 파이널 서드로 성공된 패스를 진행한 것을 이렇게 차트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그냥 좀 큼지막하게 미들서드에서 파이널 서드로 성공된 패스만 보고자 했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코치님들마다 패스가 시작된 지점과 그리고 끝난 지점을 또 직접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현대 축구에서 또 많이 강조되는, 전술적으로 강조되는 부분 중 하나가 이 하프 스페이스에 대한 공략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프 스페이스에서 시작된 패스를 제가 이렇게 임의로 지정을 하고, 그 패스가 이제 끝나는 지점을 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으로 선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핸더슨과 앙헬리노라고 하는 두 선수가 그 지점에서 가장 많은 패스를 성공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벤트 데이터는 뭐 차트, 히트맵, 테이블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트래킹 데이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래킹 데이터를 보면은 우선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3대1로 리버풀이 승리한 경기고, 그 중에 이제 전반 12분경에 있었던 살라의 골 장면을 먼저 경기 영상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아놀드가 반대편 로버슨에게 한 번에 전환 패스를 했고, 로버슨이 지체 없이 얼리 크로스를 통해 살라의 득점을 돕는 장면이고요. 이제 이것을 이제 트래킹 데이터 2D 맵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본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플레이어 스페이스라고 하는 툴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요. 이 플레이어 스페이스는 선수마다 본인이 그 공간에 공이 떨어졌을 때 그 공을 차지할 확률이 가장 높은, 어떻게 보면 선수마다 가장 유리한 그 공간을 나타내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이제 2D 맵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본다고 하면은, 아놀드가 이렇게 반대편에 로버슨에게 전달이 되고 크로스하기 직전 상황에 보시면은 이미 살라의 플레이어 스페이스가 득점이 일어난 지점에 벌써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만약에 좀 더 이걸 통해 분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이제 중앙 수비인 페르난지뉴가 좀 더 스톤스 쪽으로 간격을 좀 더 붙이고, 그에 맞춰서 앙헬리뇨까지 라인을 같이
네, 잡았다고 하면은 아마 그 공간에서 살라가 득점을 또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어 스페이스와 같은 툴을 통해 각각의 이제 시퀀스에 대한 분석 또한 팀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리버풀의 턴오버 장면을 통해서 패싱 옵션이라고 하는 툴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장면은 보시면은 이제 반다이크가 로버슨에게 네, 패스를 하고 로버슨이 이제 아무 선수들의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네, 앞으로 간결하게 공을 걷어내고 네, 리버풀에게 이제 점유를 내주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을 이제 2D 맵에서 트래킹 데이터에서 이제 패싱 옵션이라는 것을 한번 통해서 분석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렇게 각각의 색깔별로 라인이 나와 있는데 초록 색깔이 비교적 안전한 패스를 나타내고 노란 색깔이 이제 상대방이 좀 가까이 있어서 비교적 좀 리스키한 패스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선이 에어리어 패스가 가능한 옵션을 나타내고 만약에 파비뉴 선수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네, 선이 그때그때 상황마다 프레임마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만약에 분석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네, 이 공이 간 지점에서 지금 거의 안전한 패스에 대한 옵션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렇게 반다이크가 아래로 드롭을 해줘서 네, 뒤로 리턴 낼 수 있는 옵션을 만들어준다고 했으면은 다시 그거를 후방 빌드업으로 이어갈 수도 있었을 거고요. 그에 맞춰서 만약에 네, 데브라이너가 접근을 했다고 했으면은 반대편 중앙수비인 로브렌에게 또 다른 옵션이 열렸을 수도 있고 좀 거에 맞춰서 파비뉴가 조금 더 안으로 움직였다고 하면은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는 패스 옵션 또한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직관적이고 시각화적인 트래킹 데이터를 통해 각 팀에서는 중요하다 생각되는 각각의 시퀀스들을 좀 더 직관적으로 선수들과 공유하고 또 분석을 이어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실제 이 매치 트래커를 사용하는 팀들이 활용한 이제 분석 사례들 한 3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패싱 루트 바이 서드라고 해서 각 서드별로 진입된 패스들이 주로 필드 내 어떤 채널을 통해서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선수들이 그 자리에서 어떤 선수들이 주로 패스 리시빙을 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맨 위에 있는 이 3개의 히트맵이 각각 오운 서드에서 미들 서드, 미들 서드에서 파이널 서드, 그리고 오운 서드에서 미들 서드를 거치지 않고 파이널 서드로 성공된 패스의 그런 루트들을 이렇게 히트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각 서드별로 패스가 진입했을 때 주로 어떤 선수들이 몇 번의 패스 리시빙을 했는지를 나타내는 차트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 또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매치 트래커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이 해당 데이터는 이제 메이저리그 사커의 올란도 시티 SC가 내슈빌과의 이제 2경기 동안 진행한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오운 투 미들 서드, 그러니까 즉 오운 서드에서 미들 서드로 진입된 패스를 보시면은 이 히트맵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대부분의 패스들이 현재 이제 미들 서드의 이제 좌측 하프 스페이스를 통해서 많이 진입을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점을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확대를 해본다고 했을 때는 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가장 많이 패스 리시빙을 한 선수가 무티뉴라고 하는 선수인 것을 저희가 바로 차트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이제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이 팀의 오운 서드에서 미들 서드로 진입되는 그런 루트를 일단은 정량적인 데이터로 분석을 했고요. 이에 맞춰서 지금 이 무티뉴 선수가 공을 잡은 6개의 영상을 통해서 정성적인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 경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은 이 보라색깔 유니폼인 올란도라고 하는 팀은 내슈빌과의 2경기를 통해 기본적으로 4-2-3-1이라고 하는 포메이션을 사용을 했고요. 제가 이 올란도 시티 SC가 미드서드로 진입된 패스를 클립 영상을 확인한 결과로는 이제 빌드업이나 혹은 일반적인 점유 상황에서 주로 이제 포백에서 3백으로 전환돼서 빌드업과 포지션 상황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환되는 과정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우측 풀백인 루안이라고 하는 선수가 포지션 상황이 되자마자 윙백이나 아니면 이제 윙 포워드까지 굉장히 공격적으로 위치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 그 반면에 이제 레프트백은 안으로 더 들어와서 3백의 왼쪽 스토퍼 위치에 서서 주로 이제 후방에서 들어오는 볼을 많이 리시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네, 보라색깔 유니폼이 이제 올란도입니다. 지금 이제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는, 네, 오른쪽 풀백은 윙백이나 아니면 윙포워드 위치까지 쭉 올라서고, 바로 3백으로 변환을 해서, 지금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네, 좌측의 하프스페이스 위치에서 무티뉴가 공을 받아서 대부분의 이제 패스를 전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풀백은 공을 주자마자 바로, 네,
전진을 하고 3백으로 이제 변환된 상태에서 빌드업을 하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포메이션이 거의 포지션 상황에서는 3-2-5 형태로 굉장히 앞쪽에 부하를 많이 걸어서 공격적인 전술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두 팀의 두 경기 90분 모두 다 보진 않았습니다. 보지 않고 먼저 이 작업을 정량적인 분석을 먼저 시행하고 거기서 발견된 것처럼 이제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무티뉴라고 선수가 주로 리시브를 해서 공격이 전개된다는 것을만 확인함으로써도 이 올란도라고 하는 팀이 주로 후방 빌드업을 어떻게 전개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다른 소개해드릴 이제 유스 케이스는 이제 볼 프로그레션이라고 하는 네, 분석 방법이고요. 사실 최근에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도 그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는 기술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그 굉장히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축구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중에서도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라인 브레이킹 패스나 이제 볼 프로그레션인 것을 저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또 이러한 분석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위에 있는 세 개의 차트는 그 상대팀인 노란 색깔 유니폼의 내슈빌이 각 페이즈별로 빌드업, 어택, 퀵 브레이크 각각의 페이즈별로 몇 번의 프로그레션 성공이 일어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차트고요. 그 우측은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그 프로그레션이 주로 필드의 어떤 위치에서 발생을 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측에는 그 이 프로그레션 성공이 일어난 장면에서 기점이 되는 패스를 선수별로 몇 번을 했는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아래에 있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올란도가 각 페이즈별로 몇 번의 프로그레션 실패가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그 실패가 주로 필드의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프로그레션 실패를 유도한 결국 마지막으로 유발한 선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몇 번의 프로그레션 실패가 있었는지를 차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매치 트랙으로 넘어가서 좀 살펴보면은 우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경기를 통해 내슈빌이라고 하는 팀은 어택 장면에서 가장 많은 프로그레션 성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더 프로그레션에 좀 더 어택을 좀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히트맵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주로 이제 파이널 서드 우측 굉장히 그 사이드라인 가까운 지점, 굉장히 넓은 지점에서 대부분의 프로그레션이 이제 시작이 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시작 지점을 좀 더 확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프로그레션 성공이 주로 우측 센터포드인 릴과 그리고 윙백인 존슨을 통해서 대부분의 이제 어택 상황에서의 프로그레션이 시작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 작업 또한 제가 마찬가지로 이 우측 채널에서 일어났던 프로그레션 성공에 대해서 정성적인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또한 이 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은, 앞서 살펴본 올란도와는 다르게 이제 3-5-2 포메이션을 주로 썼고, 수비적인 위치에서 좀 카운터 어택이나 굉장히 직선적인 공격을 많이 했고요. 아까 저희가 차트를 보셨다시피 아시다시피, 대부분 이제 우측 굉장히 가장자리에서 많은 프로그레션이 일어났고, 릴과 이 존슨이라고 하는 선수를 통해서 많은 공격 프로그레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살펴보면은, 많은 패스들이 대부분 이렇게 릴과 존슨을 통해서 진행이 됐고, 이 거의 사이드라인 넓게까지 벌려서 상대 풀백을 사이드로 유인하고, 그로 인해 벌어진 중앙수비와의 그 사이 하프스페이스 공간을 언더랩이나 계속해서 침투를 통해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릴이 쭉 사이드로 벌려서 상대 풀백을 사이드로 유인하고, 그로 인해 벌어진 공간을 이제 존슨이 언더랩을 통해서 크로스까지 이어가는 장면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다른 센터포드인 이제 CJ라고 하는 선수와의 이제 3자 패스를 통해서 또다시 그 벌어진 사이 공간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페널티킥까지 유도를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가 본인의 맨투맨을 끌고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가고, 그로 인해 생긴 다른 공간을 또 뒤에 있는 미드필더가 차지하여서 안쪽으로 이제 공격을 이어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케이스 또한 저도 더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은 단순히 우리 프로그레션이 주로 어떤 페이스에서 일어났는지 확인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 히트맵을 통해서 주로 어느 채널에서 발생했고 어떤 선수가 그 기점이 되는 패스를 주로 했는지만을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이런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거기에 대한 영상만을 제가 정성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내슈빌이라고 하는 팀의 공격 루트를 찾아내는 분석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유스 케이스는 웨어러블 데이터, 즉 피지컬 데이터의 맥락적 분석입니다. 제가 이제 발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축구 전술적인 맥락적인 부분이 제외된 단순히 숫자로만 나타나는 이 피지컬 데이터를 통해 우리 팀 선수들의 그런 퍼포먼스를 평가하는 건 굉장히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방 압박이라고 하는 특정한 이 전술적인 상황 안에서 우리 팀 선수들의 압박의 강도와 그 형태를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요. 전방 압박을 이제 구사하는 팀이라고 하면은 포커스해야 될 포인트가 굉장히 저는 단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방 압박이니만큼 파이널 서드에서 상대팀 수비수와 GK에 대한 우리 팀 포워드들의 이제 압박의 강도와 그 형태에 대해서 집중을 아마 모두 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해서 이것 또한 제가 간략하게 이제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포커스를 사용해 보신 분들도 좀 계셔가지고 아마 그 프로세스가 얼마나 더 간단한지를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그 모든 패스 이벤트 중에서 상대팀 파이널 서드, 즉 그러니까 상대팀 보라색깔 유니폼의 올란도가 본인 오운 서드에서 수비들 그리고 GK들이 패스를 받은 장면들만 우선 이렇게 이벤트 데이터를 추려냈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장면에서 실제 우리 팀 포워드들이 압박을 진행한 장면에 대해서만 제가 이제 추가적인 이 태깅 이벤트 데이터 태깅을 통해서 실제 이제 이 두 경기를 통해서 총 24번의 전방 압박 장면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방 압박을 통해서 우리가 볼을 리게인 하거나 아니면은 그 상대팀의 볼 프로그레션을 저지한 장면에서는 이제 굿이라고 하는 이제 레이블을 달았고요. 압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프로그레션이 일어난 장면에 대해서는 배드라고 하는 레이블을 달아서 총 24개 전방 압박 장면에 대해서 12개 좋았던 장면과 12개 또 좋지 못했던 압박 장면을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선수들 데이터를 보고자 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바로 피지컬 뷰를 보게 되면은 이 전방 압박 장면에서의 각각 우리 팀 선수들에 대한 다양한 피지컬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넘어가면은 우선 이제 좋았던 압박 장면에서의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선수들이 이제 포워드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의 강도를 확인해 보니까 그 분당 이동 거리가 이제 163m/min으로 나왔는데 프로 선수들이 90분 경기를 뛰었을 때 평균 분당 이동 거리가 약 100에서 110 정도인 걸 감안하면은 비교적 꽤 강도 있는 압박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평균 하이스피드 러닝 거리 또한 29m로 각각 나왔습니다. 반면에 좋지 못했던 압박 장면에서의 분당 이동 거리를 보니까 150m/min으로 아까 보셨던 좋았던 전방 압박의 강도에 비해서 확실히 확연히 그 강도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고 고강도 이동 거리 또한 선수당 약 9m 정도로 굉장히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 피지컬 데이터를 통해서 좋았던 압박과 그렇지 못했던 압박의 실제 강도를 수치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좋았던 압박과 그렇지 못했던 압박의 구조적인 차이, 좀 어떠한 형태적인 차이가 있었는지 또한 영상을 통해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 좋지 못했던 압박 장면을 보시면은 노란 색깔 유니폼이 내슈빌입니다. 일단 딱 한눈에 보기에도 선수들의 압박이 이렇게 강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후방에 있는 중앙 수비들이 굉장히 쉽게 앞으로 패스 같은 것들을 전개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강도가 있는 압박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불분명한 방향 설정으로 인해서 상대가 어렵지 않게 후방에서 패스를 풀어나온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또한 이 압박의 형태가 같이 가는 형태가 아닌 혼자 독단적인 압박을 하다 보니까 상대편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가 계속해서 개입을 해서 그 압박을 풀어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좋았던 압박을 살펴보면은 우선은 그 센터포드 선수가 정확한 원사이드 커트를 통해서 측면으로 굉장히 방향성 있는 압박을 진행을 해주고요. 결국에 이제 롱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해서 유도해내고, 이 장면 또한 한쪽으로 이제 원사이드 커트를 진행하고 뒤에 후방에 있는 선수들이 압박을 지원을 나오면서 결국엔 측면에서 지금과 같이 또 롱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해서 유도해내고 있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은 우선은 한쪽으로 방향을 사이드로 잘 몰아주었고, 뒤에 있는 이제 윙백과 미드필더들이 압박을 지원을 나와 결국엔 또다시 측면에서 이제 롱볼을 해서 결국에 우리 팀 스토퍼가 그 롱볼을 싸움하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유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피지컬 데이터가 실제 어떠한 경기 맥락적으로 분석이 가능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정성적인 분석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케이스로 좀 보여드렸고요. 제가 준비한 이제 유스 케이스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면서 좀 이번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벤트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한번 이제 어떤 분의 발표를 듣다가 그 6마리의 눈먼지와 코끼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에 들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요약해 드리면은 6마리의 이제 눈이 보이지 않는 쥐들이 코끼리의 이제 각기 다른 파트들을 만지고 냄새를 맡으면서 이게 무엇인지 유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의 상아를 만진 쥐는 이게 미끄럼틀이라 그러고 코끼리의 귀를 만진 쥐는 이게 아니다, 부채다. 또 다리를 만진 쥐는 아니다, 이거는 나무다라고 서로 본인들이 만지고 느끼는 걸로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무엇인지 유추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이제 동화에 그치지 않고 이제 축구 스포츠 현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느꼈습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만 이제 한 경기를 끝나면 정말 다양한 곳으로부터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제 받아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의 홍수인데 그와 동시에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석이라고 하는 숙제를 또 저희가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쥐들처럼 단순히 본인들만이 느끼는 것들을 통한 전체적인 해석이 아닌 파트별로 본인이 이제 주로 다루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다른 파트와의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서 보다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우리 팀에게 좀 더 좋은 솔루션을 줄 수 있는 저희가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원재 분석가입니다. 오늘 매치 트래커를 활용해서 K리그 분석을 맡았고요. 이렇게 대단하시고 유명하신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려니까 너무 떨리고 준비를 열심히 했지만 또 시간에 한계가 있어서 줄이다 보니까 내용이 막 이상해질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친한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재밌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상주 상무 프로축구단을 시작으로 제주 유나이티드 그리고 연령별 대표팀에서도 조금 이렇게 일도 하고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전력 분석 코치를 맡다가 최근에는 U23 대표팀에서 피지컬 코치 겸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파견을 한번 다녀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기존 분석과 지금 현재 매치 트래커를 활용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나 오늘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볼 생각입니다. 기존 분석 프로세스는 이미 권 코치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정성적인 분석을 통해서 정량적 분석을 조금 더 신뢰도로 높이는 방법을 많이 활용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수동 이벤트 태깅은 패스, 태클, 슛과 같은 특정 동작을 식별하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경기를 보면서 보고 검토해야 되는 노동 집약적인 활동입니다. 그로 인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분석관들이 이제 시기적절한 전술적 결정에 써야 할 통찰력의 가용성이 지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분석관들은 현장에서 수많은 정보와 또 시간을 줄여서 좋은 인사이트를 내야 하게 되기 때문에 점점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인적 오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범위한 영상을 보고 태그를 지정하는데 다른 피로와 단조로움에 의해서 인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태깅의 정확성이 떨어지면 분석의 정확성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못 지정된 이벤트는 부정확한 데이터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잘못된 전략적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이번에 23세 대표팀 가서도 좀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제한된 확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분석할 데이터와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동 태깅이나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은 점점 많아지는데, 동일한 수준의 세부 사항과 정확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인적 자원이 늘어나도 동일한 수준의 가지고 있는 분석관들이 아니라 또 다양한 눈을 갖고 있는 분석관들이 2명, 3명이 같이 일을 하게 되더라도
같은 기준으로 다양한 경기를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세션을 나눠서 한 명은 전력 분석, 한 명은 세트피스 분석 이렇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확장성이 조금 제한이 아직도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동화된 분석 도구와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AI를 통한 이벤트 태깅을 통해서 인적 오류를 줄이고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많이 느꼈던 분석 간의 아이디어나 팀의 KPI를 설정해 놓으면 그 설정된 값으로 여러 경기를 동일하게 분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치트래커를 활용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겪었던 오류들을 많이 개선할 수 있었던 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게 이제 현장에 계시면은 타임 세이빙, 이제 시간을 줄이고 이걸 효과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이 굉장히 증대된다고 느꼈습니다. 단조로움에서 피하고 피로감에서 좀 벗어나니까 전력 분석관들이 더 중요한 전력적 분석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설명은 권 코치님께서 너무 많이 잘 해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K리그 분석을 좀 해볼 건데요. 매치 트래커를 통해서 광주FC를 분석을 하게 됐고, 또 오늘 광주FC 코치님도 오셨는데 제가 오신 줄 모르고 감히 이렇게 광주FC를 건드렸습니다. 예. 저는 뭐 인천에 있어서 인천이랑도 친하고, 최근에 대전 하나시티즌 분석도 좀 해보면서 사실 쉽게 하려면 그런 팀을 정했으면 됐지만, 이제 모든 분들이 광주FC에 대한 전술적인 궁금함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고요.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간략하게 광주 팀 스타일을 제가 데이터로 확인했을 때 약간 세 가지 정도 가장 특징적인 게 있었는데요. 전진 속도가 리그 전체에서 최하위로 나타났고 느린 템포로 전진하는 스타일입니다. 두 번째는 어태킹 서드에서 끝난 시퀀스가 리그 전체 2위로 상대 진영에서 시퀀스가 많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리그에서 크로스, 오픈 플레이 크로스, 그리고 크로스 성공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특징적인 걸 확인하고 제가 이제 매치 트래커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이 세 가지 이제 포지션, 소유와 두 번째 크로스, 세 번째는 슛과 골 득점 장면 이렇게 세 가지만 간략하게 분석을 해볼 건데 이런 부분을 분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이 선행 과정을 좀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매치 트래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선행 과정을 확인했을 때 이제 볼 포지션 소유했을 때는 이제 어떤 선수가 공을 가지고 전진했는가, 캐리를 했는가를 좀 보게 되었고, 크로스 과정을 선행 과정을 보려고 하니까 이제 볼이 순환하는 과정들을 좀 선행 과정을 보게 됐는데 이 안에서 스킵 패스라고 하는 건 제가 그냥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킵 패스에 대한 디테일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슛과 골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이런 원칙에 있어서 인스윙 크로스에 대한 패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세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매치 트래커를 통해서 광주의 이전 5경기의 데이터를 다 가져와 봤는데요. 그러니까 페이스를 봤을 때 광주 빌드업에 대한 이제 포지션과 빌드업 패턴 이게 형태가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고 유의미하게 봤던 건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인 평균 길이 시간이 22초와 16초 이렇게 좀 타 팀에 비해서 좀 길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여기 있는 킥 브레이크는 이제 19초로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는 1회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생각보다 무의미한 데이터라서 요거는 제외하고 빌드업에 걸린 시간과 이제 포지션에 걸린 시간이 타 팀에 비해서 조금 더 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잘 안 보이시지만 보통 15초, 14초, 뭐 15초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직선적인 공격을 하니까 이제 조금 볼 포지션 부분이 또 낮고요. 롱볼이 좀 긴 것도 볼 수 있고요. 또 인천, 제가 일했던 인천에서는 또 14초 정도로 굉장히 또 더 짧은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더라도 이제 16초를 더 넘어가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광주는 22초로 5경기 평균을 내서도 22초가 나왔으니까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저는 광주의 오온서드 이제 광주 진영에서 미들서드로 넘어간 패스들을 우선 확인을 했습니다. 5경기를 봤고요.
5경기를 통합해서 평균적으로 어디로 많이 진출했는가 이렇게 보면은 뭐 어디가 더 월등하게 많이 진출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미들 서드에서 파이널 서드로 연결이 된 거는 우측이 좀 더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밑에 있는 이 관여된 선수, 패스 선수가 누구인지를 우선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드 서드에서 파이널 서드에서 관여된 선수가 누군지 이렇게 차례차례 제가 이렇게 서사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 지역, 광주 지역에서 미드 서드로 진행이 됐을 때는 당연하게도 허율 선수, 안영규 선수, 뭐 김진호 선수 이렇게 수비 라인 선수들이 당연히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미드 서드에서 파이널 서드로 진행하는 패스 수치에서 높은 수치를 또 보였거든요. 이 4명의 선수가. 그래서 수비 선수들이 미드 서드에서 파이널 서드 들어가는 패스를 많이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 4명의 수비 라인들이 공격 가담에서도 굉장히 큰 차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영상을 통해서 정성적인 분석을 통해 한번 알아보니까 실제로 왼발을 사용하는 허율 선수와 오른발을 사용하는 안영규 선수가 공격의 시작점이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영상은 굉장히 많지만 좀 짧게 끊어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센터백들이 직접 공을 가지고 올라오면서 공격을 진행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실제로 다른 K리그 팀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게 요 정도만 영상을 좀 확인하고 직접적으로 킥을 통해서 한 번에 선택해서 공격을 시작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조금 가시성이 좀 안 좋은데 저는 그래서 이 센터백들의 공격을 시작한다는 것을 이제 캐리 데이터, 누가 공을 많이 끌고 갔는가를 좀 보면서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요. 보기 쉽게 포지션의 색상을 제가 이게 하늘색은 센터백, 이 핑크색은 사이드백 이렇게 나눠서 데이터를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기 좀 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타 팀은 보통 볼 캐리라고 하면은 보통 드리블 같은 상대를 제끼거나 공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사이드백 혹은 공격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찍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트맵을 보면 공격 지역에서의 캐리들 아니면 사이드백 지역에서 캐리들 이런 것들이 좀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는데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앙 지역에서 캐리 히트맵이 찍힌 걸 보면서 역시 내가 아까 데이터로 확인하고 정성적으로 확인했을 때 이 센터백들이 많이 꼭 볼을 끌고 있구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치로 보면은 허율 선수가 25회, 안영규 선수가 21회 이렇게 유의미한 데이터가 있었고 요게 그냥 공을 갖고 1초 만에 볼을 뿌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얼마나 평균적으로 전진했는가도 같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허율 선수, 안영규 선수가 12m, 10m 요 정도로 25회나 되는데 요 정도 평균 이 정도로 전진했다면 이 선수들이 실제로 전진을 많이 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었고요. 제주를 좀 보니까 안태현 선수 물론 센터백과 사이드백이 있지만 수치가 4회 정도밖에 없는 걸로 봐서는 이 전체적인 전진 길이도 굉장히 몇 미터 안 되는 거 봐서는 조금 다른 유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경기도 보겠는데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공격 지역에 이렇게 볼 캐리 지역, 이제 히트맵이 빨개졌는데 역시나 대구의 왕, 이 세징야 선수가 횟수도 14회로 굉장히 많고 길이도 13m 정도 될 거면은 이 공격 지역에 있는 선수 치고는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를 봤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광주는 동일하게 허율 선수가 20회, 거기에 13m 정도 또 센터백 라인들이 굉장히 사이드백과 센터백 라인들이 볼 캐리를 하고 있는 동일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몸 담았던 인천 같은 경우에는 3백을 사용하는 특징들이 있어서 이 볼 캐리의 구역이 밑에 지역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 조금 많이 몰린 부분들도 볼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김현수 이런 3백의 사이드에 있는 선수들이 좀 볼 캐리들이 좀 많이 나왔고 대신에 그 길이가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동일하게 안영규 선수, 허율 선수는 33회, 31회 그리고 14m, 13m 이렇게 평균 길이도 긴 걸 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봤던 것들을 데이터로 우선 확인을 하고
영상을 보면서 정성적인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정성적인 거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 센터백이 캐리를 통해 점진적으로 전진을 하고, 센터백이 전진을 할 수 있게 설정된 게임 모델, 그리고 원칙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정성적인 분석을 통해서 좀 봤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보통은 K리그에서 이 팀의 전진을 위해서 미드필더들이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면서 전진하는 게 보통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밑에서 내려오지 않고 상대 조직 안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대신에 센터백들이 공을 갖고 전진하면서 점진적으로 전진하면서 전체적인 간격도 줄이고 공격의 시발점이 센터백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루하니까 조금 빨리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뒤로 쳐져서 공을 받더라도 쳐진 만큼 자신이 공을 캐리하면서 올라옴으로써 공격을 진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센터백들이 캐리할 수 있는 세 가지 원칙을 봤을 때, 짧게 한두 장면씩만 빨리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루하니까. 예. 그래서 이 센터백이 첫 번째 압박 라인을 넘었을 때 할 수 있는 루트는 바로 이 6번 선수한테 꺾어서 주어서 이 6번 선수가 프리하게 앞을 보면서 프리하게 공격할 수 있게끔 하는 패스 원칙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안영균 선수가 지금 첫 번째 압박 라인을 넘어서서 바로 6번 선수한테 주는 이런 6번 선수가 돌아서서 또 전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원칙이 첫 번째 원칙이 있었고, 두 번째는 센터백이 이 사이드백보다 더 전진했을 때 나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계속 전진하다가 여기까지 더 전진하게 되면은 이 둘을 줄 수 있게끔 이 동일 라인이 아니라 이 동일 라인을 넘어서서 전진했을 때는 사이드백이 거꾸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서포트하는 원칙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로 줬을 때 반대편 센터백한테 주는 이런 스킵 패스를 통해서 반대 전환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센터백이 그냥 전진하는 게 아니라 탈출할 수 있는 몇 가지 원칙을 좀 세워두고 볼 운반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도 허율 선수가 전진하다가 어디 줄까 하다가 이 전진성이 사이드백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은 사이드백이 더 거꾸로 내려와서 이 공을 받게 되고, 뒤 반대편에 있는 센터백한테 이렇게 줄 수 있는 탈출구를 우선 만들어 놓고 이 센터백이 전진한다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방금 그 전에 보였던 두 가지는 약간 비상 탈출 서포트라고 볼 수 있고, 좀 공격적인 패턴, 마지막 패턴은 센터백이 전진함으로써 전체적인 간격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이제 패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상대 수비는 필연적으로 이걸 막기 위해서 조직이 좀 더 가까워지기 마련인데요. 그때 반대편에 있는 인원에게 아이솔레이션 하고 있는 인원한테 바로 한 번에 오픈킥을 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비 조직이 이동을 할 때 전진하다가 반대쪽에 비어있는 선수에게 한 번에 오픈을 해주는 공격적인 패턴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하기 위해서 선수 기용을 아마 왼발 센터백, 오른발 센터백을 왼쪽 오른쪽에 둠으로써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이상 센터백들의 캐리와 캐리 원칙들을 제가 좀 분석을 하면서 볼 수 있었고, 다음은 크로스로 가는 선행 과정을 봤을 때 빠른 좌우 전환을 통해서 오픈된 상황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로 끝나는 시퀀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행 과정을 보기 위해서 볼 순환 구조를 좀 보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제가 찾아보려고 이제 매치 트래커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좀 이렇게 만져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라인, 센터백과 사이드백 라인의 모든 패스를 확인을 했고, 거기서 우측 센터백이 반대편에 있는 왼쪽 센터백한테 주는 요런 저는 스킵 패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가까운 센터백을 스킵을 해서 주는 패스들의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인했고요. 반대로 왼쪽에 있는 김진호 선수도 안영규 선수한테 가까운
가까운 허율 선수를 스킵을 하고 이렇게 반대로 주는 패스들을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 데이터를 영상을 다 확인하면서 어떤 원칙이 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킵 패스 이후에는 센터백들이 대각선으로 볼을 캐리하고 비상 루트를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빠른 볼 순환과 빠른 전환을 통해서 태킹 서드로 진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스킵 패스는 이렇게 가까운 센터백한테 주는 게 아니라 먼 쪽에 있는 센터백한테 바로 패스를 하면서 이 대각선 캐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벌고요. 전진했을 때는 비상 서포트, 아까 말했던 두 개의 원칙, 6번 선수한테 줄 수도 있고 사이드백한테도 줄 수 있는 이 전진했을 때 원칙이 또 여기서도 적용이 돼서 이 두 명한테 줄 수 있는 루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중앙이 비고 반대로 전환하는 척 하면서 다시 들어가네요. 네. 그랬을 때 또 반대편 사이드백이 잡았을 때도 이걸 가까운 데 주지 않고 안으로 좀 들어오다가 스킵 패스 이후에 또 안영규 선수가 이렇게 전진하면서 지금도 동일하게 전진했을 때 이 기준은 같다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 조직을 이동을 좀 시키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오픈된 상황에서 크로스를 올릴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장면만 더 보겠습니다. 네. 우측 사이드백이 왼쪽 센터백한테 주는 이 스킵 패스 패턴 이후에 대각선 볼 캐리. 저는 요거의 순환 속도를 늘릴 수 있는,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요거를 채택을 해서, 이렇게 빠르게 전진을 해서 이 패스 거리도 줄이고, 반대로도 왼쪽에 있는 김진호 선수가 이렇게 오른발로 들어오면서 가까운 센터백이 아니라 스킵을 하고 반대편에 있는 센터백한테 줌으로써 또 대각선을 열릴 수 있는 공간을 빠르게 치고 오면서 전환을 또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세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오픈된 상황에서 빠른 크로스 통해서 시퀀스가 끝났다라고 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격 시퀀스를 보면서 슛과 골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확인했는데요. 조금 이것도 보기 어려운데 페이스에서 찬스, 모든 경기, 5경기에서 찬스가 어디서 많이 났는가를 이제 확인을 했고, 오른쪽에서 좀 많이 모든 찬스가 나왔다라는 걸 좀 확인했고요. 이거를 조금 세부적으로 크로스는 어떻게 되지? 하면서 봤더니, 오른쪽 크로스가 좀 더 활성화되어 있고, 왼쪽은 좀 얼리 크로스에만 활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영상을 다 확인해 봤을 때는, 아까 우리 영상 본 것처럼 두현석 선수가 얼리 크로스 올린 상황들이 많았을 거고, 또 우측에는 가브리엘 선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1대1을 통해서 아마 돌파 후에 크로스가 올랐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아마 활성화돼서 이렇게 빨간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오른발잡이 왼쪽 백이 있다 보니까 접고 얼리 크로스 하는 형태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끝까지 가지 않고 얼리 크로스에 좀 히트맵이 빨개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긍정 시퀀스와 부정 시퀀스와 긍정 시퀀스를 다 확인하면서 봤을 때 이렇게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린 이 센터백들 색깔이랑 사이드백들 색깔이 이제 많이 관여되어 있구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걸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면, 이 3회가 가브리엘 선수가 이제 공격을 긍정적으로 끝낸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결국엔 해결을 하는 게 가브리엘 선수로 끝이 났고, 시작은 가운데서 시작을 했지만 엔드 포인트는 우측이나 박스 안에서 끝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또 슛치를 보니까 12회로 가브리엘 선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벤트 데이터를 제가 아까 권주현 선생님께서 해주신 것처럼 클릭을 해서 골과 세이브 장면, 그러니까 막힌 장면과 골 장면만 유의미하게 찾아보려고 다시 한번 태깅을 했고, 제가 카테고리 설정을 했고요. 조금 이게 시퀀스가 기니까 빠르게 좀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공격 시퀀스 이후에 왼쪽에서 올라오는 인스윙 크로스에 대한 패턴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스윙 크로스를 올릴 때 3명의 공격수가 나란히 박스에서 일자로 들어가는 형태를 좀 취하는 것들을 그 데이터를 통해서 골과 세이브 영상을 보면서 가브리엘 선수의 3번의 슈팅을 확인을 하면서 이런 패턴이 있구나라는 걸 조금 확인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왼쪽에서 시퀀스를 이어나가다가 뒤에 있는 김진호 선수한테 연결이 되고 얼리 크로스를 통해 이 3명의 선수가 일직선으로 들어가서
뒤에 있는 가브리엘 선수가 득점을 하는 장면을 또 동일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손FC와의 경기에서도 득점 장면이 왼쪽의 시퀀스를 계속 이어나가다가 백하 선수가 빠졌다가 다시 나오면서 이 공을 받고 또 얼리 크로스 상황에서 반대발 인스윙 크리스 때 또 가브리엘 선수가 이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동일한 패턴으로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매치 트래커를 통해서 이제 공격 시퀀스를 확인했고 슛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어떤 선수가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왔는지 정량적인 데이터를 확인한 후에 정성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런 패턴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치 트래커를 통해서 제가 경험해 본 거는 우선 가장 큰 장점은 정량적으로 우선 굉장히 편하게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좀 궁금하잖아요. 왜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이제 맞춰서 제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면은 원하는 대로 또 볼 수 있는 데이터 검색의 용이성도 굉장히 뛰어났고, 그거를 바로바로 비디오로 또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통합된 비디오 서비스를 통해서 굉장히 이전 분석 프로세스와 달리 제가 경기를 3경기, 4경기, 5경기를 보지 않고 데이터를 통해 인사이트를 얻은 것을 정성적 분석으로 빠르게 집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경험을 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